재산 이야기할 테니까 며느리는 나가 있어. 시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땅은 아들들끼리 나누는 거지 며느리가 뭘 알아? 냉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이 집안의 규칙이었으니까요. 40년을 이 집을 지켰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는 늘 제외되었어요. 나는 가족도 아니고 완전한 남도 아니구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며느리 정분옥의 하루는 새벽 5시 알람으로 시작됩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 늘 같은 얼굴이 보입니다. 지친 눈, 그러나 참는데 익숙한 표정이죠.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어디 갈 데가 있나? 분옥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채소를 떼다 팔며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작년은 집안 기둥이라는 말이 당연하던 1970년대 분옥은 늘 어른이었어요. 15살에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붙도록 배추를 다듬고 물을 씻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분호가 너만 믿는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살이 될 때까지 분옥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고 자신의 꿈이나 희망 따위는 사치였어요.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분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22살 때 어머니가 정해준 선에서 박성호를 만났습니다. 박성호는 공무원이었고 집안이 괜찮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분옥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 큰딸에게 좋은 조건의 혼담이 들어왔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게 어머니의 생각이었죠. 이런 기회가 어디 또 있겠냐. 넌 운이 좋은 거다. 그렇게 분옥은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시아버지 박노식은 군 출신으로 집안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64해 동안 분옥이 들은 말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야. 집안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은 분옥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시집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분옥은 여전히 이 집의 바깥 사람이었어요. 큰 결정에서는 배제되고 큰 책임만 떠안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분옥의 손은 더 바빠집니다. 전 부치고 탕 끓이고 밤새 차례상을 차리죠. 설날이면 3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서 준비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분옥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는 분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라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며칠 동안 지속될 고된 노동이 버거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더 심했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지적, 상차림에 대한 간섭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 집안 음식 맛이 이래서야 되겠니? 차례상이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말들은 분옥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온 가족이 자신을 탓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큰아들 박성호와 둘째 아들 박영호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합니다. 형수, 전 좀 더 바삭하게. 형님네가 큰 집이니까 알아서 잘하셔야죠. 분옥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부엌 일을 계속했어요. 목이 마르다는 말도 허리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불평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것도
며느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아버지가 소유한 땅 이야기, 앞으로의 상속 문제가 대화 주제로 올라올 때마다 분옥은 자리를 피했어요. 아니, 피하라는 눈치를 받았습니다. 땅은 아들들끼리 나누는 거지. 며느리가 뭘 알아? 그 말에 분옥은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이 집안의 규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40년 넘게 이 집을 지키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여전히 바깥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였어요. 남편 박성호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분옥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는 시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처음엔 남의 집 노인을 돌보는 게 어색했지만 어쩐지 집에서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분옥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르신이 분옥 씨만 찾으세요. 그 한마디가 분옥에겐 큰 위로였습니다. 집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인정받지 못했던 일들이 직장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어요. 월급 봉투를 받을 때마다 분옥은 작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는 자부심도 생겼고요. 오늘도 분옥은 새벽잠을 뒤로하고 집을 나섭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잠들어 계시고 둘째 아들 내외는 각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분옥만 홀로 이른 아침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분옥은 문득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지워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분옥은 담당하고 있던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있었습니다. 50년간 간병 일을 해온 분옥의 손길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웠어요. 할머니는 분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분옥 씨, 우리 며느리도 분옥 씨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분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박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수,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분옥의 손에서 혈압계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응급실이에요. 성모병원 응급실. 빨리 오세요. 분옥은 서둘러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분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걱정도 되고 동시에 또 다른 짐이 생기는 것 같아 두렵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아버지의 당뇨와 고혈압 관리는 모두 분옥의 몫이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 박성호와 둘째 아들 박영호가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형수, 다행히 왔네요. 박성호가 분옥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분옥이 와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이죠. 아버님 상태는 어때요? 뇌경색 증상이래요. 다행히 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입원은 해야 한다고 해요. 분옥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미한 뇌경색이지만 일주일 정도는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여졌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시아버지 박노식은 의식은 또렷했지만 평소보다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분옥이 물컵을 들고 다가가자 노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들은 어디 갔어? 잠깐 수속 보러 갔어요, 아버님. 그래. 힘들구나. 그 한마디에 분옥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평생 딱딱하기만 했던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분옥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입원 수속과 보증금 준비해 주세요. 그때 복도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형, 입원비 얼마나 나올까? 글쎄, 요즘 나도 연금만 받아서 여유가 없는데. 형수는 일하잖아. 그리고 아버지 통장도 형수가 관리하고 있고. 분옥은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통장을 관리하는 건 맞지만 그것도 병원비나 약값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정작 중요한 결정은 아들들이 하면서 돈은 분옥이 내라는 시기였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준비 가능하신가요? 분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본래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는데 어느새 시아버지의 의료비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말을 하는 분옥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들은 각자 사정이 있다고 했고 결국 분옥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병실 옆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흡소리와 의료진들의 발소리가 밤새 들렸어요. 분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늘 내가 당연한 사람이 되는 걸까? 새벽 3시경 시아버지가 깨어나 물을 찾았습니다. 분옥은 조용히 일어나 물컵을 들고 갔어요. 고맙다. 시아버지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어요. 분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자신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들이 병실에 왔습니다. 박성우는 분옥에게 말했어요. 형수,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가 교대로 지킬 테니까 집에 가서 쉬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둘 다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결국 분옥은 계속 병원에 남아야 했어요. 요양보호사 일도 쉬어야 했고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의사는 시아버지가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어요. 보호자분께서 약물 관리와 재활 운동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책임이 늘어나는 것이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줄여야 할 것 같았고, 그럼 수입은 더 줄어들 텐데 지출은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분옥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보증금과 입원비, 각종 검사비로 벌써 800만 원이 나갔어요. 평생 모은 돈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말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애매한 감정이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고 분옥은 시아버지를 부축해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분옥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할 시아버지와 점점 줄어드는 자신의 돈, 그리고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 모든 것을 떠넘기는 가족들.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분옥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약을 챙기고 혈압을 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요양보호사 일은 주 3일로 줄여야 했어요. 수입은 반으로 줄었지만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분옥아, 약 어디 있어? 시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분옥을 불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전용해제까지 복용해야 할 약이 7가지나 되었어요. 분옥은 약통에 요일별로 약을 정리해 두었지만 시아버지는 늘 분옥을 찾았습니다.
제때 드셔야 해요, 아버님. 알겠어, 알겠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성격도 예민해졌어요. 예전에도 까다로우셨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불평이었습니다. 분옥은 시아버지의 재활 운동도 도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운동법 안내서를 보며 매일 오후 2시간씩 함께 운동을 했어요. 팔 돌리기, 다리 굽히기, 목 돌리기까지 하나하나 챙겨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나이 85에 운동이라니. 꾸준히 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분옥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데도 시아버지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비만 20만 원이 나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약값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약값만 30만 원이었어요. 형수,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큰아들 박성호가 일주일 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분옥은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약 복용 시간, 운동 상태, 식사량까지 세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렇구나. 고생 많아요. 그 말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나 지원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박성호는 아버지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금세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둘째 아들 박영호는 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30분을 넘기는 적이 없었습니다. 형수가 잘 돌봐주시니까 안심이에요. 그런 말로 자신들의 부재를 정당화했습니다. 분옥은 점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도 병원비를 내는 것도 모든 책임이 분옥에게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분옥은 가계부를 정리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와 약값, 각종 의료용품비로 지난 2달 동안 1,200만 원이 나간 것이었어요. 요양보호사 월급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출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분옥은 자신의 적금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는데 벌써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분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미 여러 번 넌지시 얘기했는데도 모른 척하는 걸 보면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나 고민하던 분옥은 결국 택시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비와 검사비로 또 15만 원이 나갔어요. 보호자분, 어르신 상태가 불안정하시니까 자주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분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앞으로 병원비가 더 늘어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분옥아, 밤에 깨면 무서워. 내가 옆에서 자면 안 되겠니? 분옥은 지금까지 작은 방에서 혼자 잤는데 시아버지 방에서 함께 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분옥 자신의 공간마저 잃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분옥이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분옥은 시아버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아버지의 콧꼬리와 뒤척임 때문에 분옥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지치고 밤에는 잠을 못 자서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 더 지나자 분옥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분옥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아프면 시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시아버지는 분옥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옥아, 오늘 약 깜빠 먹었네. 빨리 갖다 줘. 분옥아, 배가 고픈데 뭔가 해줄 수 있어? 분옥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필요만 중요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시아버지에게 분옥은 여전히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분옥은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2달 만에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분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분옥은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첫 번째 명절이었거든요. 예년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지? 분옥은 혼잣말을 하며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동시에 온 가족이 모일 차례상도 차려야 했어요. 장바구니는 금세 가득 찼고 계산서를 보니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는데 시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분옥아, 올해 차례는 어떻게 지내려고? 집에서 지내겠습니다, 아버님. 그래야지. 병원에 있었다고 조상님께 소홀히 할 순 없어.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시아버지의 몸 상태로 긴 시간 앉아 있기가 힘들 텐데 차례를 제대로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분옥은 새벽 2시까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드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과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따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추석 당일 아침 큰아들 박성우와 둘째 아들 박영호가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큰아들이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그래, 왔구나. 몸이 이 모양이라 제대로 차례도 못 지내겠다. 괜찮습니다. 형수가 다 준비해놨을 거예요. 박성우는 자연스럽게 분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든 책임을 분옥에게 떠넘기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닥에 앉기 어려워했어요. 아버님,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분옥의 제안에 시아버지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조상님 앞에서 의자에 앉는다고? 하지만 바닥에 앉으시기 힘드시잖아요. 안 된다고. 예의라는 게 있어. 시아버지의 고집으로 결국 모두가 바닥에 앉아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분옥은 시아버지를 부축해서 바닥에 앉혔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불편해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시아버지는 몇 번이나 자세를 바꿨고 그때마다 분옥이 일어나서 시아버지를 도와야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차례에만 집중했지만 분옥은 시아버지 걱정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차례가 끝난 후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옥은 시아버지를 위해 따로 준비한 부드러운 음식을 차렸어요. 형수, 수고했어요. 역시 큰 며느리가 있어야 집안이 돌아가네요. 둘째 박영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분옥에게는 더 큰 부담을 주는 말로 들렸어요.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분옥이 서둘러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다행히 기침은 멈췄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집중되었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큰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급하게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분옥이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되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리를 하던 분옥은 우연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둘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던데? 그러게. 형수가 잘 돌보고 있긴 한데.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 땅 이야기 들었어? 무슨?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려고 한다는 거야. 분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정말? 어떻게 나누려고 하시는데? 당연히 우리끼리 나누는 거지. 형이 6할, 내가 4할. 그럼 형수는? 형수는 뭐? 며느리잖아. 분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넘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지금도 병간호를 하고 있는데도 상속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비며 약값이며 다 형수가 내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그야. 효부잖아. 당연한 거지. 맞지, 맞아. 분옥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설거지를 마저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남이구나. 그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콧소리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고 마음은 더욱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분옥아, 변호사 선생님이 오신다. 유언장을 좀 써야겠어.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자신이 돌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분옥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유언장 작성일이 다가왔습니다. 분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오신다니 깔끔하게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씁쓸함이 올라왔어요. 오전 10시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점잖은 분이었어요. 큰아들 박성호와 둘째 아들 박영호도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죠. 분옥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분옥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흥에 있는 땅이 300평, 그리고 이 집. 분옥은 찻잔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모두가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분옥이 차를 올려놓자 잠깐 대화가 멈췄습니다. 분옥 씨도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분옥은 조심스럽게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현재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은? 변호사의 질문에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형수입니다. 아버지 병원비나 생활비도 형수가 담당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변호사는 잠시 분옥을 바라보더니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돌봄에 대한 부분도 유언장에 명시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돌봄을 제공하는 분에 대한 보상이나 재산 분배 말입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분옥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니까 그런 건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착잡해졌어요. 그럼 재산 분배는 두 아들분께 반반씩?
아닙니다. 큰아들이 6할, 둘째가 4할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분옥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되었어요. 40년 넘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변호사가 떠나고 아들들도 각자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분옥과 시아버지만 남은 거실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어요. 분옥아. 시아버지가 분옥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다. 내 덕분에 유언장도 잘 정리했어. 분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고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분옥은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폐렴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어요. 분옥은 다시 한번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둘 다 당장 오기 어렵다고 했어요. 형수,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내일 아침에 갈게요. 형, 나도 마찬가지야. 형수가 좀 봐줘. 결국 분옥 혼자 시아버지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분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이름이 없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 하루 비용만 30만 원이었어요. 다음 날 큰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박성호는 의사 설명을 듣고 나서 분옥에게 말했어요. 형수, 입원비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제가 낼게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정산하죠. 하지만 분옥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중에 정산하자던 돈들이 돌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퇴원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집에서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요양병원 직원이 말했어요. 입원 계약서는 직계 가족분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큰아들 박성호가 분옥에게 말했습니다. 형수, 며느리니까 서명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그 순간 분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료진들이 분옥을 보호자로 여겼는데 정작 중요한 서명에서는 제외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병원비는 누가 낸 거예요? 분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형수가 하신 거잖아요. 고맙죠. 박성호의 대답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돈은 분옥이 내고 권한은 아들들이 가지는 이상한 구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분옥은 쓰러지듯 앉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견뎌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나는 가족도 아니고 남도 아니네. 분옥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모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임은 져야 하지만 권리는 없고 돈은 내야 하지만 결정권은 없는 이상한 위치였어요. 그날 밤 분옥은 심한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혼자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이러다 정말 쓰러지세요. 의사의 진단을 들으며 분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시아버지를 돌보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응급실에서 돌아온 분옥은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분옥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걱정하기보다는 불편해했습니다. 형수가 아프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박성호의 첫마디였습니다. 분옥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어요. 며칠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분옥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분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사라졌을까요? 분옥은 서랍 깊숙이 묻어둔 통장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모은 적금 통장,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후에 월급 통장, 남편이 남긴 보험금 통장까지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계산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병원비로 나간 돈이 벌써 2천만 원이 넘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 보험해약금, 퇴직금 일부까지 모두 시아버지 의료비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내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갔구나. 분옥은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며느리인 자신만 모든 비용을 떠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앞으로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양병원 한 달 비용이 180만 원, 여기에 각종 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 것 같았어요. 분옥의 요양보호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년도 못 버텨. 분옥은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시아버지를 6개월 정도밖에 돌볼 수 없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몸이 좀 나아진 분옥은 요양병원에 시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분옥아, 왔구나.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아버님. 여기 음식이 영 맛이 없어. 집에서 해온 반찬은 없니? 분옥은 가져온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시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이었어요. 고맙다. 역시 내 손맛이 최고야. 시아버지의 말에 분옥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때 담당 간호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이달 원비 정산서입니다. 간호사가 건넨 서류를 보니 210만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이었어요.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계좌이체로 하시겠어요? 분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제안을 해봤어요. 가족들과 상의 후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이틀 안에 연락 주세요. 분옥은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 씨, 아버님 원비가 나왔는데요. 얼마나요? 210만 원이에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 요즘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일단 형수가 내주시면 나중에 형제끼리 의논해서 정산할게요. 언제까지요? 글쎄요. 상황 봐가면서 분옥은 전화를 끊고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대답은 마찬가지였어요. 형수, 미안해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도 빠듯해요. 결국 분옥 혼자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20살의 분옥과 지금의 분옥은 너무 달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되었을까요? 나는 왜 나를 한 번도 안 챙겼을까? 분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만 챙기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분옥은 용기를 내어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원비 결제를 가족 명의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누구 명의로 할까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 명의로 해주세요. 보호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분옥은 서류를 받아들고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처음으로 긴 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아버님 병원비와 관련해서는 아들분들이 직접 처리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분옥의 손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었어요. 곧바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제 형편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런 말씀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옥의 목소리에는 처음 들어보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형수, 우리가 상의해 볼게요. 일단 급한 건 형수가 좀 처리해 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병원에 보호자 변경 신청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분옥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옥은 요양보호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나도 나를 챙기기 시작한다. 분옥이 보호자 변경 신청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번갈아 가며 분옥을 설득하려 했지만 분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형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요? 박성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 혼자 돌봤잖아요. 이제는 아들들이 할 차례예요. 형수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했는지요. 분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폐렴이 재발한 것 같다며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옥은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대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 씨, 아버님이 응급 상황이래요. 빨리 가보세요. 형수도 같이 가요. 저는 안 가요. 이제 아들들이 직접 처리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분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40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옥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내 책임이 아니야. 저녁이 되어서야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 상태는 안정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성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형수,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혼자 다 처리하셨어요? 그제야 박성호는 분옥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해왔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야 하니까 했죠. 형수, 이제 아들들이 할 차례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댁 거실에 오랜만에 모든 식구가 모였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 박노식이 휠체어에 앉아 말했습니다. 분호가,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아버님,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분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이 집안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아버님, 분옥이 시아버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전 평생 이 집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4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며느리예요. 가족회의에서는 빠지라고 하고 상속에서도 제외하고 그러면서 돈은 저더러 내라고 하세요. 분옥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약관 명세서,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낸 비용들이에요. 총 2,300만 원입니다. 가족들은 그 금액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거든요. 큰아들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형수, 우리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몰랐다고요? 병원비 낼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임시로 내주는 줄 알았어요. 임시요? 언제까지가 임시예요? 분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온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박영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그렇다고 갑자기 손을 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뭐였어요? 저도 늙어가고 있어요. 제 노후는 누가 책임져요?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분옥의 노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넌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 유언장에 제 이름이 있나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서 왜 책임은 저한테만 주세요? 분옥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전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 해요. 40년 동안 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분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 어디 가요? 제 방에 짐 정리하러 가요. 분옥은 뒤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어요. 방에서 짐을 정리하는 분옥의 손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당연하다는 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었어요.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면서 분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64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거실에서는 아직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분옥이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을 거예요. 분옥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분옥, 이제 너를 위해 살아봐. 그리고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분옥은 시댁을 나온 후 작은 원룸 임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익숙했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새벽에 눈을 뜨면 시아버지 약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고 명절이 다가오면 무의식적으로 장볼 목록을 적곤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분옥은 스스로를 일깨웠습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야. 분옥은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글을 써보실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분옥은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로 살았던 40년 그 안에서 잃어버린 자신, 그리고 다시 찾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수업을 함께 듣는 동년배 여성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꿈을 포기했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다가 정작 저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분옥은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분옥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아들 박성호에게서였어요. 형수, 그땐 저희가 몰랐어요. 이제야 형수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분옥은 그 메시지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몰랐다는 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것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분옥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어요. 용서는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다. 몇 달 후 둘째 아들 박영호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수, 아버지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형수 보고 싶어 하세요. 그 말에 분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서운했지만 40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거든요. 하지만 분옥은 자신의 결심을 굳혔어요. 안부는 전해드리지만 찾아뵙지는 않을게요. 형수, 제가 없어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아들들은 분옥이 없어도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해내고 있었어요. 분옥이 없어야만 아들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깨닫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분옥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분옥은 감탄했어요. 이렇게 예쁜 걸 왜 몰랐을까? 예전에는 벚꽃이 피는 계절에도 명절 준비나 시아버지 간병에만 신경 써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에야 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분옥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운가? 예전에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웠어요. 지금은 혼자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외롭기보다는 자유로워요. 아, 그런 외로움도 있구나. 할머니의 말에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외로움도 있었어요. 좋은 외로움, 선택한 외로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분옥은 글쓰기 수업에서 배운 대로 오늘 하루를 글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는 벚꽃을 보았다. 64해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본 벚꽃이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누군가를 돌보느라 바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다 보인다. 글을 쓰면서 분옥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녁에 분옥은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밥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문화센터 글쓰기 선생님이 분옥에게 제안했습니다. 분옥 씨 글이 참 좋아요. 한번 공모전에 내보시는 게 어때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분옥 씨만의 진솔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분옥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날 밤 분옥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로만 살았던 40년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분옥은 그 달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례상 대신 자신만을 위한 작은 위로였어요. 분옥의 마지막 선택은 불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참석이었습니다. 분옥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64, 정분옥의 새로운 시작. 밤은 깊어갔지만 분옥의 마음은 환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